좀 변호사님께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할 때 선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헌법하고 지금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개의 주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 순서로는 30분부터 2시 30분부터 7시까지 끝나는 걸로 문제가 5시까지 끝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개 주제니까 주제는 한 주제당 40분 정도 되시나 20분 정도 발표하고 토론 한 10분 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명호 교수님, 그리고 선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돼서 토론해 주실 분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헌법과 관련돼서는 통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성필 교수님, 분은 저기 멀리서 오셨습니다.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정준표 교수님. 그러면 우리 박명호 교수님께서 20분 정도 예,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박명호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의뢰받았을 때 제목이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이기보다는 선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이제 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준자가 이제 더 있는 상황인데, 그 맥락 자체는 연동형을 지향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따라서 선거제도의 하나로서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이라고 불려질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치의 질이나 방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 관심사는 선거제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음선필 교수님 발제문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연동형이라고 불리든 또는 준연동형 제도의 찬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우리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대표성, 비례성의 부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좀 더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되는데요. 이 선거제도가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과 교착의 정치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원인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라이파트라고 하는 학자의 분류에 따르면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 핵심 근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갈등과 교착과 대립의 우리 정치에서 분권과 견제와 균형과 문제 해결의 정치로 나아가는데 과연 선거제도는 어떤 것이 적절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준연동형이든 또는 연동형이든 간에 어쨌든 비례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선거제도가 됐을 때 그걸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 문제의식은 직선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와 다당제가 불가피한 선거제도가 나타났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오랜 연구들을 보면 한 두세 번의 이제 그 굴곡을 겪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시기에는 대통령제하고 다당제는 맞지 않는다라는 이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조합이다라는
지적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따라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양당제를 취하는 선거제도를 가지는 경향이 많다. 양당제와 대통령제가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논리였기 때문에 대통령제, 다당제는 적절치 않다라는 기존의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와서는 특히 이제 요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상들이 하필 남미 국가들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대단히 좀 떨어지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측면도 있고 칠레 같은 나라는 우리가 아마 3.1운동 하기 전쯤에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남미 국가 대부분이 희한하게도 비례대표제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제를 한 번 더 있다 보니까 대통령제하고 다당제가 결합한 나라들이 많게 되고 따라서 정치적 혼란이 이제 대명사처럼 이제 불려지게 되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주장의 대부분의 논거는 이 남미 사례로부터 이제 추정이 이제 근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정치적 혼란과 파행과 퇴행과 경제 실패와 이런 이제 결과물들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좀 별개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가 또 반대쪽에 이제 존재하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최근에 대통령제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아니다라는 처음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라는 주장을 좀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반론의 근거 역시도 이제 남미가 되는데 다당제와 대통령이 결합을 하는데 내각제에서 흔히 보는 연립정부 형태의 대통령제가 남미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제기됩니다. 내각제에서는 연정이라고 하는 게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독일 사례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독일도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득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잘해야 뭐 40% 후반대 정도까지 가는 게 최선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50% 플러스 한 석이 돼야지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연정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각제는 이게 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도적으로 강제가 되기 때문에 운용이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을 안 해도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고 여소야대 됐을 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준연동형이라고 불린 제도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1녀 3녀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배제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연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입법연합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연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내각연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장관 자리를 이제 분배하게 되고 정책을 공유하게 되고 정책 방향을 같이 논의하게 되고 집권을 함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각제는 이 내각 공유, 내각 연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내각 연정 이전에 가기까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정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물러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피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미의 경험들을 보게 되면 연정이 성공을 했는데 연정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정치의 질을 좋게 만들었느냐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정말 국민 삶의 개선에 기여했느냐 라고 보는 데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전에 여소야대 상황을 탈피한 건 맞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이 한 절반 정도는 또는 절반 넘게는 연정을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만약에 준연동형 지금 불리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제 글의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석을 스스로 선관위에서 분석한 자료가 되는데 지금 그 이름을 뭐라 붙이든 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꿨을 때 보면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보실 거 없는데요. 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지만 이런 정당의 의석들, 표가 양쪽으로 긴 의석을 가진 정당을 빼고 밑에 있는 정당들의 의석이 는다라는 겁니다. 몇 석이 더 느느냐 하는 거는
이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거대 정당들은 손해를 볼 것이고 기존의 의석보다는 적게 얻을 것이고 뭐 정의당, 뭐 국민의당 뭐 이런 소수 정당들이 이제 의석을 더 넣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일반적인 몇 석을 더 넣느냐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제 정주표 교수님 토론문을 이따 해주시겠지만 토론문에 보시면 저는 사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과거의 투표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해낸 건데 다른 제도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투표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지난 총선 때 서울의 강남 지역, 대구의 일부 지역, 영남에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이거를 국민의당이나 또는 정의당이나 이렇게 전혀 조합이 안 맞는 투표를 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혀 엉뚱한 선거 결과를 가져온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득표율은 당시 민주당보다 앞섰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별로 선전하지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득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표 교수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제도가 되면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정당이 많아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불락화된다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처럼 1녀, 3녀의 연합이든 또는 보수 쪽에서의 어떤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 몇 개의 연합이든 이런 식으로 불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선거제도가 그러면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 있느냐.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거제도의 이 비례성이 낮은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글의 14페이지의 위에 부분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현행 선거제도가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구에서 사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보시면 당시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실제 의석은 민주당이 5석인가 더 차지했어요, 지역에서. 지금 같은 선거제도니까 그런 결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14페이지에 보시면 사표가 되는 비율을 쭉 보시게 되는데요. 17, 18, 19 이렇게 보시게 되면 17대 총선은 전체 유효 투표의 49.99%, 18대 총선은 47%, 19대 총선은 46%, 20대 총선은 50%가 지역에서 그냥 사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이거는 뭐 어떻게든 간에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그 대안으로 논의된 것이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앞서 어느 분 언급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결국 이것도 정치적 연합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세력들끼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이른바 공수처법을 우선해야 할 세력과 이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서 의석을 늘려야 되는 필요가 있는 세력끼리 연합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정치적 이해를 주고받은 겁니다. 근데 제 논점은 그것이 꼭 준연동형이라고 불리는 제도든 아니든 간에 비례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다당제화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제하고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처럼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하는 정치가 일반적이게 될 때는 남미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냥 직접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별로 연정을 구성할 인센티브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입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내각제처럼 그걸 강제하지 못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연정이 성공한다는 게 남미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항상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제하고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인내와 자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 여태까지 남미의 경험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을 때는 대립과 교착과 갈등의 정치는 계속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마 지금 새로운 선거 제도든 아니면 지금 제도든 간에 어느 정당이든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는 총선은 없을 겁니다. 몇 석이나의 차이만 나겠지, 아마 과반은 언감생심 꿈도 모를 거예요. 결국 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슷한 색깔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뭐 일부 논의가 있는데 이게 개헌사항이다 개헌사항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결선 투표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불락화 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1차 투표에 많은 정당이 후보를 냈다가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는 합종연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정의 대통령제가 가능은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남미의 경험들을 보니 이것이 주로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 많이 의존한 경우들이 있더라. 연정이 목표가 돼버리는, 그 연정을 통해서 국민 삶을 개선하고 균형과 분권과 견제의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연정 자체가 목적이 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더라는 게 여태까지 남미 경험입니다. 그 에이펙 플러스의 정상회담 칠레에서 하기로 했다가 못하잖아요. 그 수십 개 국의 정상들을 한 군데 모아놓기로 했던 나라가 하여튼 못합니다. 그 칠레가 아주 오랜 비례대표제의 역사와 함께 대통령제를 함께 한 나라였고, 브라질과 함께 그 남미 사례에서 연정의 대통령제를 그나마 성공적으로 했던 나라라고 평가받던 나라인데, 결과적으로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시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치를 못으로 했느냐? 연정의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가 그냥 정치권에서 그런 세력 다툼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에 부닥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총리 추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가능한 출발점이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총리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재헌에서부터 계속 총리 제도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구하는데, 이걸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따라서 어떻게 보면 총리 추천제는 지금도 헌법 개정 없이 정치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모든 정당이 다 추천하고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추천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그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근데 다만 점점 이걸 높여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총리 선출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결국 내각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치력이 총리와 대통령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책 의지와 정치력과 정책 기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보다는 좀 더 견제와 균형과 타협의 정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저는 재작년에 개헌 논의가 나왔을 때도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사실은 선거제도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개헌은 됐을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정부 형태에 대한 타협도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선거제도가 타협이 안 되니까 입구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타협이 됐다면, 따라서 비례성을, 그것이 꼭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와 총리 추천제, 아주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총리 추천제 정도를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가장 큰 전제는, 여기 그래도 제가 어딘가 썼습니다만은 선거제도의 변경 등을 포함해서 어떤 제도의 변경도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최소한 변화시키지 않는다. 또는 변화시킨다 한다면, 만약에 변화시킨다 한다면 그들의 지금의 이해관계보다 그들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됐을 때 그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기대고요. 따라서 좀 더 비례성이 강화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례성이 좀 더 강화된 선거 제도와 거기에 따른 총리 추천제, 그것도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총리 추천제가 지금과 같은 우리가 갈등과 대립과 교착의 정치보다는 좀 더 견제와 균형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에 한 발짝 조금 더 나아가는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민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잠깐 요약을 하면 어떻게 비례성을 높일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온 거가 이제 비례성을 높이면 잘못하면 정당 자체가 굉장히 불락화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제와 결합했을 때 대립 갈등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정을 조금 강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좀 독특합니다만 총리 추천제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김영동 원장님께서 비례선거 관련된 내용을 아마 말씀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좀 10분 정도. 예, 김광동입니다. 박명호 교수님께서 통치 형태에 맞는 또 그것과 조응하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와 또 다른 우리가 검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약간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한두 개 첨부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위임할 것이냐 하는 그 위임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표성을 지켜줄 무엇을 선택하느냐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정치적 대표성을 사람을 선택하느냐, 인격체, 하나의 정치적 대표성을 대의하고 심의하고 또 반영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냐,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다, 이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누가 실현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당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는 우리가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을 정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주체로서의 혹은 본질적 대상으로서의 정당이 맞느냐, 대의기구의 정당이 어느 정도 주체로서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의 정당의 제도화의 수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박찬종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문제의식을 전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발표한 그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발표문에 20페이지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당도 지속성을 가진 정당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2년 4, 5개월이면 정당이 바뀝니다. 정당의 제도성이 없는데 그 정당한테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위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가 인격체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정당도 통합민주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불과 10년 동안에 4번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에 3번 바뀌고 뭐 통진당, 진보정의당,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나 평화민주당,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 3년마다 형체를 달리하고 정체성을 달리하고 존속되어 온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테 나의 주권을 위임한다? 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로 기능하고 활약해라? 어디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맞이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정당은 편의 조직입니다.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가입해도 되고 안 가입해도 되고 또 이렇게 만들었다가 해산해도 되고 자기가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의사 형성 과정에 필요한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헌법적 보호를 받는 임의적 결사치지 아까 박찬정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정당끼리 하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20석 이상인 경우에 의사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는데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화의 수준도 낮고 인치의 수준은 높고 정당의 지속성은 없고 대의민주주의의 주체가 아닌데다가 지금 정당을 선택하고 그 정당 선택 기준을 가지고 의석을 결정하고 의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의석까지도 가감 보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은 정치가 대의민주주의가 의회 중심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당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기도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그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물어놓고 그 정당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의석수를 가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 지지를 받으면 이미 그 지지를 가지고 24석 내지 50%면 14석을 확정 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했던가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것은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과학자가 있다든지 의사가 있다든지 무슨 군 출신이라든지 이 분들이 굳이 지역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의회의 대의 기능에 전문적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다양성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게 대의 기능, 국민 주권 기능을 보완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상정하냐 하면은 그 대의 기능을 할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검증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제한된 75명만 하더라도 이게 11정당이 될지 14개 정당이 될지 각 정당마다 75명을 후보자로 냅니다. 그 75명을 과연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개 정당이면 750명인데 그게 바로 과거에 들어왔던 이석기라든지 김재현이라든지 지역구를 통해서 검증받지 않고 의회에 진출할 세력을 만들어내는 우회 방식입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도 봤듯이 포괄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각 개인을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올려놓고 보는 것하고는 검증의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지역구라는 것은 아무리 어떤 방식을 통해도 적어도 15만, 20만 명이 몇 달에 걸쳐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75명을 각 정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인기투표로 하고 거기에서 15명, 35명, 40명이 결정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인기투표에 의해서 의회로 진출하기 위한 암약 세력을 진출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제는 결코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만약에 사표를 방지할 목적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3% 룰을 없애면 되는 것이고 사표를 방지한다면 대도시, 광역시부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사표를 방지한다는 것은 그 본말이 저는 전부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연동형, 준연동형이든 이것은 혼선과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국민 주권주의를 유린하는 제도입니다. 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후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정당까지 본 것입니다. 정당 안 보고 후보 선택합니까? 그런데 정당 보고 후보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정당만 가지고 국회의석을 배분으로 하고 당선된 사람까지도 조정 가감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중반영일 뿐만 아니고 과대대표고 더군다나 이 정치적 제도화 수준이 낮고 이렇게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많고 임의단체한테 의석 배분 75석 중에 35석이든 20석이든 그것을 배분해줄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이 후보를 만들고 지지율에 따라서 우리의 주권의 대표자를 의회에 진출시켜서 그 사람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도록 될 정당성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치적 대표성을 검증 절차, 정책, 사람, 인격을 봐서 나의 정치적 대표를 선택할 것이냐를 보면 이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강동 원장님이 토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선거라든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임 대상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주체가 사람인가 정당인가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우리 또 우리 강호 교수님하고 김강동 원장님하고 또 시간이 나면 논의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비례했던 건 이제 비례대표제 논의되는 준연동형에 대한 설명이 앞에 속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다행히 뒤에 우리 토론해 주시는 물정 교수님께서 제도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보고 그걸 대체로 알고 계신 겁니다만은 우선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오히려 이걸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면 이걸 좀 논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선거제도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조합이 되어 있죠.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합니다. 하지만 왜 바꾸려고 하는지 개선안으로 내세운 안이 더 지금보다 나은 건가? 만약 그런 대안을 채택한다면 뭘 고려하는 게 현실적인 건가를 판단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학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검토하려면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국가 통치 구조한 구성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의원을 선출하는 것 이상으로 정당체제, 정당정치 수준, 또 국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구성할 때는 당연히 헌법 원리나 규정이 합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다양한 그 정치적 고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만은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새롭게 구상하는 이러한 선거제도가 헌법 원리, 민주권주의라든지 복수 정당제, 정당 내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더욱더 충실한가, 또 국회의사가 구성이 국민의사에 더 충실한가, 이를 반영하는가, 또 국민에게 질적인 대표 기능을 더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더 확보되는가, 또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적 통제, 더욱 확보되는가, 또 국회를 포함한 통치체제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몇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지금 이름하여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데 이 정확한 정명인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데 이름을 그렇다게 하는 건 오도하게 하거나 사람을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과연 비례대표제 선거제라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6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앞에 약간 이론적인 걸 생략하고 이른바 이제 오늘날 21세기 선거제도 흔히 말해 혼합형 선거제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선거학자들은 지난 19세기는 주로 다수대표제고 20세기는 비례대표제고 21세기는 혼합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흐름이 세계 혼합형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게 주목할 만하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혼합형 선거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하고 있는 게 바로 혼합형인데 사실상 다수대표를 형성한다 해서 혼합형 다수대표제라고 부르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독일을 많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만은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혼합형 선거제도라고 그러더라도 혼합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아니면 지금 일본 같은 혼합형 다수대표제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해서 비례성을 강조한다 해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다가 한 50% 반영하자고 하니까 참 특이한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느 나라에도 발견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비례대표제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결국 다수대표제의 형태인데 일종의 이제 혼합형이라고 볼 것이다 라고 우선 잠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우선 3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항상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뭐 반발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소위 이른바 그럴듯한 분석을 하자면 종래에 나타난 공식화된 선거 결과를 이제 새로운 제도 도입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37페이지 문단 두 번째 문단 나온 것처럼 이 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각 정당별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준연동형이라도 여전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비례대표제가 아닌데 왜 자꾸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냐. 굳이 따지자면 지금보다는 비례성을 증가시키지만 여전히 거대 정당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 RHM 밑에 문단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 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30페이지 이제 첫째 줄에 나옵니다. 38페이지 이제 그 넘어서 보면 만약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질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우리 대표 선거제도 문제인데 이 준연동형하고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시뮬레이션에 가상한 예를 들어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정당 득표율이 33.5%, 지난 19대 20대 동일하다고 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늘어서 정당 득표를 30.5% 얻었다. 그럼 정당 득표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더 많지만 지금 이 준연동형 제도에 따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의석을.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제라고 그러면 당연히 득표율이 가장 많은 데가 의석점이 많아야 돼. 그렇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이걸 우리가 과연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를 붙이는 게 오히려 오도할 염려가 있으니 제가 나름 생소한 아주 생경한 조언입니다만 다수대표제는 맞고 연동형은 시도했으니까 부분연동형 다수대표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이 용어 되게 생경할 겁니다만 그만큼 이 제도가 생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적어도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뒤에 비례대표 붙이지 말라. 그게 더 정직하다. 이렇게 자꾸 저는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요한 건 명부 작성, 특히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 현실로 볼 때 결국 이런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결국 정당, 특히 정당 지도부에게 명부 작성에 재량권을 많이 주세이 되는 게 현실인데 이게 바로 민족 통제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번 이 개편 공선법 개정안에 보면은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두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할 때는 선관위 1년 전에 제출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고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를 소위 회의록 첨부해라. 독일식 제도 나름대로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제도 제도 운영되지 않게 뻔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가장 바람직 같은 시나리오가 만약 이게 지금 입법화가 된다면은 39페이지 두 번째 문단 결국 정당 지도부 입장 강화만 하지 않으며 결국 또 현재 우리 명부식이 고정명부식이라고 하는 또 고속명부식이라고 해서 이 정당 그 명부 순위에 따라서 그대로 당선자 결정되는 것. 그러니까 더욱더 이 선거권자 아무런 선거를 통하여서 자기의 선호, 특히 후보자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변명부식을 도입을 평소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로 많이 선거제도 도입은 독일식만 참조하지만 사실 비례대표제 전 세계적인 검토를 하면 독일식 굉장히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고요. 어떤 점에서 독일 제도 자체도 일종의 변방에서 출발했던 게 불과했는데 그래서 유럽에 오히려 많은 나라가 시도한 것은 고정명부식보다는 가변명부식이라든지 또는 자유명부식이라고 해서 우리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실제 유럽에서는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지만 선거권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선거투표가 가능하게 제도를 도입하면 그나마 지금 제도보다 더 나은 선거권자의 직접 선택을 통한 정책 통제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해봅니다. 이런 주장 해봤자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입니다만 하여간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보면 우리 박찬경 변호사 의원께서는 그동안 광야에 외친 소리 참 많이 외치셨는데 이 선거제도 관 주장하면 특히 이런 게 바로 자기 그냥 듣지도 않아요. 근데 단문히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할 항상 의석수 증가해서 정당별 의석 골고 나누자 합니다만 항상 선거권자, 주권자의 국민은 그냥 표만 던져준 사람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제도로 따지려면 법은 주권자의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이 돼서 선거를 통한 정책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그나마 발전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라는 문제. 대표적인 게 바로 석표율 제도입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식 제도 용어 표현 그대로 석표율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 취지는 이제 바로 이제 지역구 후보자에게 또 비례대표 중국 다 입후보시켜가지고 지역구에서 떨어졌는데 아쉽게 떨어진 사람에게 다시 패자벌진 시키자는 일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기존적인 논의가 사실상 다선 중진들 이중혜택 본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비판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심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석별로 당선된 비례의원인데 사실 지역 대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역 후보자로 나와서 활동하다가 떨어졌는데 비례대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이 아닌데 왜 비례대표 이름을 붙여주느냐. 이 사람은 어차피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봉사적으로 충실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걸 비례대표라 이름 붙여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원래 비례대표가 없고는 취지가 뭐였느냐.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둔 이유가 좋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나마 지역구 의원이 못한 걸 좀 비례대표 해달라고 하는 건데 현재 지금 늘려도 75석인데 그걸 다시 또 이중 입후보 해가지고 석표제로 부지해주면 기존에 원래 기대했던 비례대표자 숫자 줄어든 셈인데
이거 뭐하러 이거 제도화한가? 비례대표 취지는 맞지가 않다. 더 심각한 건 지역구 낙선자를 다시 또 상위 순위에 배치해서 당선시키는 것, 선거권의 정책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가? 뭐 단순한 이유죠. 지역구 줄어드니까 28석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이 우회로로 동의하는 이 제도 이외에는 의미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속하지도 않을 텐데 아마 하더라도 이건 전혀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선거에 통한 정치적 통제를 오롱하는 결과만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 그 다음입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명칭에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다당제는 불가피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행 통치구조 대통령제하고 제대로 조합이 되는가. 43페이지의 표를 보시기에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조합해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이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제1유형은 의원 내각제와 다수대표 선거제, 양당제, 영국이 전형적인 케이스죠. 제2유형은 바로 대통령제와 다수대표 선거제, 양당,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 제3유형은 의원 내각제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는 다당제, 대부분 서구 국가죠. 4유형이 바로 대통령제 비례대표 선거제라는 중남미 국가, 아까 우리 박명 교수님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중남미 국가. 제4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제2유형이 2유형에 더 가까운 편이죠. 제2유형에. 근데 이걸 이제 제4유형으로 가겠다는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 우리는 시도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할 것인가? 즉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를 강조할 때 결합은 뭐가 되는가? 제목만 봐도 충분히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제로되죠. 43페이지. 다양한 정당 체제의 성립이 될 겁니다. 다당화일 수도 있고 양당화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선거제는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 한 양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단위가 나타났죠.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다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두 번째 결합이 되면 대단히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고 대단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다. 44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게 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같이 대통령 선출 방식이 단순 다수결이고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 또 별도고 비례대표 채택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이유는 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겉돌게 되면서부터 이게 매년 선거를 통해 쓸데없는 정책 경쟁을 필요성 보이게 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도 아니고 의미 있는 통제도 아닌 그래서 끝없는 기존 선거에 대한 불복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기존의 헌법을 바꾸지 않은 가운데 지금 제도 도입법 더욱더 이 다양한 좋게 말해 역동적인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 구성은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아까 연장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대통령제가 이전에 다른 불가피하게 탄력적인 좋게 말하면 탄력적인 운영이고 변형적인 운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그래서 좋게 볼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단히 좀 쉽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가 세 번째 45페이지 나온 것처럼 분명한 건 강한 집권당국정 강한 야당이 더욱더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견제력이 약화되기가 너무나 뻔하지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대통령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이 설사 야당으로 있더라도 대통령이 분명히 보이는 손에 따라서 국회가 원격적으로 될 것이다. 장관 임명되기 위해서 아까 내각 연합의 형태를 부를 겁니다만 대통령이 다른 정당들에게 유인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그나마 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참 위험해요. 그래서 이 46페이지에 보면은 중남미 선거를 분석한 많은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대통령제이면서 비례대표제를 할 때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즉 정치 형태를 꾸려낼 수 있는 약간 제안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요. 결론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도안이 지금 종전보다 비례성 늘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정의당이 결과적으로 교섭단체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된 것이 분명하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비례성 증가에서 좋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재의 정당 수준, 정치 수준과 상황으로 볼 때 기대하기 좋을 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보다 더 나을 건가 보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오랫동안 비례대표제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도그리스 제도가 세계의 많은 나라의 전범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수준과 상황을 볼 때 또는 지금 대통령제라는 이런
아직 헌법에서 버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른바 연동형 또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더 정치가 안정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할까?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 형태에서 돌아갈까? 쉽지 않겠다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비례대표제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비례대표제 둔다면 제대로 비례대표제라도 제대로 해봐라. 그럴 때 잘하니까 숫자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는 비례대표 좋은 경험을 위해서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 민주성과 합리성 당부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변명 50 저는 해볼 필요 있다고 봐요. 일본에 사실 말하면 참의원이 비례 가변명 50을 하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좀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나 방송인 탤런트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월처럼 유럽처럼 괜찮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하나의 그런 비례대표적 경험을 쌓는 것. 그래서는 차라리 지금 흔히 말하는 병리형 현재 제도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좀 늘린다 했다면 제대로 정당적 자승을 전제로 하고 조건을 하면 늘리자. 그러면 비례대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수 늘리는 그 다음 단계인데 의원수 점수 논하지 않았습니다만 천번센스죠. 마치 우리 생각에 공부 잘하면 대학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주장하기를 대학 보내주면 공부 잘할게요. 그거 논리와 똑같아서 많이 안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있다는 걸 별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 영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공부장 충용되는 이런 뭐 다양한 내용들은 이제 공부를 보시면 되지만 개혁이라는 거가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에 아마 촉수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제대로 정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수 늘리는 것도 제대로 하고 난 뒤에 의원수를 늘리든지 무슨 그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뭐 벌써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준표 선생님께서 10분 정도 요즘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앞에 세 분 발전하시고 토론하시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좀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제도 우리가 이제 사실적인 아주 문헌적인 많지만 비례대표제가 왜 도입되냐 유럽에 했을 때 이제 뭐랄까 노동력이 굉장히 이제 힘도 생기고 다 하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원래 그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선 쪽에서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이런 현실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 남명 교수도 말씀드렸을 때 이 남미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비례대표제 도입을 그렇게 더 강화 안 해도 현재 벌써 다당제입니다. 지역주의랑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당제주 구도에서 자 내각제가 나은 건지 내각제 바꾸면 더 나아지겠습니까? 남미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거의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제외를 하고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거제도가 뭐냐면요. 이 선거제도를 갖다가 뭐 선관위에서 자료를 달라고 드렸고 지금 나온 자료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잘못 계산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는 이런 거죠. 법에는 안 하든 나는데 불공정한 행동을 쭉 해가지고 결국 선거제도 자체가 선거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썽이 생겨가지고 이 선거제도는 다시 또 바꿀 그러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뭐랄까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제도는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이 4월 달에 이제 우리 심상정 대표가 발의해가지고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조금 가르쳤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학생들 다 이해를 해요. 제대로 가르치면. 지금도 한 10분만 있으면 이해가 가능할 건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선거 제도가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연동 부분이 있고, 또 조정 부분이 있고, 나중에 자녀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을 갖다가 먼저 정당에 배분하고, 이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본적별로 정당 내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시면은 이 지금 안에 제가 적은 것들은 스타트업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경제수님 그 논문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토론 내용이고 스타트업 표시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건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3회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 2는 뭐냐 하면은 자 선거제도 도입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심상정 대표 이야기 보면 아니 안에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너무 낮았어. 지역주의가 어떻고 한국 선거의 비례성은요. 지역구 선거입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92%가 넘습니다. 그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성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례성에서 가장 큰 문제를 주는 지역이 뭐냐 하면 지역주의가 강한 곳이 아니고요. 약한 곳. 서울에서 3, 4% 차이, 4, 5% 차이로 의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식으로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험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어쩌니까 도입 취지가 맞나 하면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항상 비례대표제를 좀 도입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권자를 갖다가 모사를 한다, 대표를 한다. 유권자의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하실 때 국민을 대표, 정당 대표성이 있냐 하는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의 정당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 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더 잘못해볼까 싶어가지고 워낙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답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논란은 많이 하지만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올라가서 우리가 제가 55페이지에 보면은 20대 총선을 통해 본 각종 시나리오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52페이지에 보시면 자 연동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의석 국회의원 정서에서 이제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도 무소속에 쭉 빼가지고 그게 280석이면 280석에다가 자 의석 할당 정당이 받은 득표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치면 우리가 정의당 예를 들어서 6%라 치면 300석이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가 물론 무소속도 있고 이거 빼야 됩니다만 300석에 6% 너무 적게 이야기했습니까? 6%라고 하면 그걸 곱합니다. 그러니까 300 곱하기 6% 하면 18석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에서 어떤 것을 빼가지고 빼고 난 뒤에 그걸 반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만약에 2석을 얻었다 하면 18 빼기 2를 하면 16이죠. 16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8석을 받습니다. 그 8석에다가 지역구에서 2석 합하면 10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식을 뜯 보면은 야 우리가 지역구에 당선된 거는 빼는구나. 야 우리 의석 넣으려고 하면 이거 지역구 당선 우리 당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안 되는구나. 무소속으로가 당선되면 뭐 됩니까? 이 공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당을 하나 만들어가 이름을 다른 당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는 여기서 모으고 뭡니까? 지역구 이쪽 여기서 모읍니다. 그러면 의석이 팍 늘어나요. 그럼 이거는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죠.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의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전혀 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냐 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제가 적은 게 시나리오 1이 뭐냐 하면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의원 당선자 25명 중에 10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당선
새누리당. 그 다음에 전부 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당선될 자식이 있는 분들은요. 그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됩니까? 전부 다 그렇게, 당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의대로 가면 결국은 지금의 병렬령. 그러니까 혼합형은 크게 봐서 병렬령하고 연계형으로 나눌 수 있고, 병렬령 속에서도 연계도 뭐냐 하면 득표를 연계할 수 있고요. 의석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석 연계형입니다. 의석 연계형이고, 그 안에서도 보면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상대 다수라든지 다수 대책 측면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야 다수 형이 있을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겁니다. 다 의도가 있는 거지만 이 연계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유권자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누구 됩니까? 우리는 안 그랬는데 나머지 당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거 불공정하게 갑니다. 법대로 했는데 이러면 어디 됩니까?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57페이지 연동형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예를 쫙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상당 부분이 뭐냐 하면 되돌아봤습니다. 딴 식으로 합니다. 아예 병립형으로 우리 지금 현재 식으로 가든지, 저는 지금 뭐 225석, 75석 가든지 220석, 100석으로 가든지 비례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병립형으로 아예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생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전략적으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아니면은 또 의대로 가면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거 해보니까 괜찮네. 병립형으로 해야 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 비례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비례성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은, 사표의 문제들도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단순히 그렇게 사표를 배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안에 더분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보니까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독일은 또 약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뒤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1인 2표를 던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일은 약간 한 표고 투표 용지 하나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소속이나 의석한당 정당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하는 표는 더 떼버립니다. 우린 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2표 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옛날에 한거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1인 1표를 하면 모르겠다. 좀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이게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지 이런 걸 50% 연동형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연동형이 아니고 세계에도 없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거 당연히 생각했을 건데, 야, 이거 전략적으로 행동해가 이 제도를, 취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말살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제하고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거 제도는 제도 자체가 자기 파괴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썽의 소지입니다. 정치 신뢰성이 땅 떨어질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의당,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철수의 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만약에 딱 나오니까 이게 뭐냐, 비례대표에서 서로 팍 얻었거든요. 지역구가 많이 있으면 정당 만들어가면 힘듭니다. 바로 신생으로 막 만들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찬준 전 대표 같은 분이 당 나와가 당을 한 당 만들면 인기 있으면 어디 됩니까? 아니 무슨 그 밑에 다른 사람들 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옵니다. 와가 그냥 의석을 막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는. 그런데 소선거구 다수 이게 지역구의 문제도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득표율이 골고루 가지는 않고 갑자기 팍 뛰다가 한쪽이 의석이 팍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하는 그런 또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이거 좋은 점을 다 잘 섞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이기는 나쁜 점도 섞기가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 정의당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의당이 과연 덕을 볼 수 있느냐? 모릅니다. 지금 분석한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지금 득표를 그대로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새로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제도를 가져오면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정의당은 어떠냐 하면 잘못하면 어디로 가봐? 새로 유력한 당이 탁 나와가지고 의회 내에서 위상이 팍 떨어집니다. 의석은 늘을 수 있는 거라도 안에 4당, 5당, 6당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제도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그래도 부실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 이미 벌써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퍼져가지고 위성정당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처음에 생각도 못했다가 그런 이야기가 근데 저는 뭐 4월달 우리 학생들하고 딱 이야기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거 제도는 사실은 뭐 취지는 어떻든 간에 취지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뭐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헌법학적으로는 헌법과 관련시켜야 되거든요. 이 평등 직접 먼저 선거하고 이런 원리들하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독일식도 그렇습니다만 1인 2표 한 사람이 2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 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참 어려운 답인데 이거는 쉽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제 입장에서는 논란 대상이 건데 다른 데에서도 크게 좋은 태도는 아니다. 다른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에 마쳤습니다. 우리 정준표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지금 전략적 행동을 정치인도 하고 국민도 할 수 있다.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정치 불신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지금